시청자분께서 유선경님께서 질서 있는 퇴진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기도 해요. 질문인 거죠 지금? 예, 질문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 지도부가 이거 만약에 탄핵 상황으로 가면 분명히 찬반 걸쳐서 찬반 시위대가 맨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듯이 그렇게 충돌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봐왔던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조기 퇴진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퇴진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리면 예. 그러면 지지자들도 뭐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 수도 없을 것이고 아마 야당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야 대선 준비하자 뭐 이러면서 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막 첨예한 갈등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걸 처음에 받아냈잖아요. 예, 예. 근데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12월 6일 날. 그 12월 7일 날 탄핵 투표하는데 저녁에 갔을 때 그것을 알겠다라고 하고 12월 7일 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사 제대로 받겠습니다. 제2 그 계엄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저의 거취에 대한 모든 것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네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5일 뒤에 다 뒤집으셨어요. 예. 나는 계엄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리고 나는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양 진영이 충돌로 가기 시작한 거죠. 예. 조금 그런 거를 애초부터 좀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이런 당연하죠. 장면에 예,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이런 걸 막으려면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본인이 퇴진을 밝히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에도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신 그렇죠. 거예요. 직무 정지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들이 야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자기 권한 대행이 아니잖아요.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돼서 권한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직도 나는 이 선으로 후퇴하고 언제까지 물러날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대통령이어서 그 대통령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어떤 이제 정치적 공방을 좀 떠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당내에서 결국 사퇴를 하게 됐고 당내 여부와 무관하게 대중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한한 체제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선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중들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단 미스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좀 드는데 예.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약간 이게 결과론적 해석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시기로 돌아간다라면 12월 6일로 돌아간다라면 어떤 판단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저 나름의 생각도 있기도 한데 이제 먼저 좀 어떠신지. 날카로운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네. 한동훈식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계엄의 날 12월 3일 날 그렇죠. 이 계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들고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그리고 국회로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계엄이 일찍 해제된 네. 거잖아요. 그리고 유혈 사태를 막은 거고. 그쵸. 그 지휘관들 경찰 지휘관이나 군 수뇌부들도 이게 뭐야? 이 여당 대표도 반대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국회로 진입해 들어왔던 군인들도 그 핸드폰 다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카톡방 다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그 비상계엄을 막은 그런 큰 공로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한 대표는 그때부터 이건 이대로 못 간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내에 굉장히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예. 이거 절대 탄핵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 맞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 그때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냥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사임하겠다라고 당대표직에서 그때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뒤에 일주일 뒤밖에 안 돼요. 물러나게 되는 게 한 16일 날 물러났으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제 한 열흘도 안 된 사이지 9일 뒤에 물러나게 됐는데 그 9일 동안에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막아서 저 비상계엄을 막아낸 그 공로가 그 이후에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저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게 다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는지. 예. 가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 이제 역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명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날로 온다면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그냥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는 이제 뭐 동네는 다르지만 아무튼 그 시점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였을까를 생각하면 12월 3일 날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한 4일쯤에는 여러 가지 동향 체크를 했어야 되고 뭐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결정을 선의로 이해하면 국민 눈높이와 당내 눈높이가 엄청나게 격차가 컸던 거거든요. 국민들은 75% 정도가 탄핵해야 된다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당에서는 75%가 반대했던 건데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 정세 판단을 먼저 했어야 되고 지형지물 판단을 먼저 했어야 되고 그래서 12월 5일쯤에는 한 4일쯤에는 그런 걸 한 다음에 5일쯤에는 탄핵을 찬성으로 당론으로 하고 거취를 걸고 이게 통과 안 되면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걸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을 간직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선의로 이해하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거를 자리 다툼으로 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계와 같이 자리를 던지는 걸 감수했으면 뭐 이후에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는 야, 저 사람 자기 소신을 위해서 그리고 탄핵 반대 입장을 탄핵 찬성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대표 쪽도 과감하게 던지는구나 예. 하면서 제가 보기엔 그 이후에 끝까지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과 유승민 두 분이 다 탄핵을 찬성했는데 왜 유승민 원내대표만 더 많이 어떤 비난받을까? 저는 그거는 입장의 차이와 별개로 감정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감정의 최전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오세훈과 한동훈을 치면 오세훈 시장은 감정의 최전선에 있지 않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감정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실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입장 차이는 화를 안 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감정을 했던 거는 잘 잊지를 못해요. 예. 내가 나랑 입장이 같든 다르든 누가 나한테 때린 적 있는 사람은 뭐 진영과 무관하게 그 사람은 절대 평생 못 잊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 대표가 당시 이제 그 같이 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그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엄청난 역사의 어떤 그 국면이 바뀐 시점이었는데 그때 야, 이 정말 가랭이 벌어질 만큼 번 탄핵 찬성 75% 탄핵 반대 75%를 이거를 조율하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은 그러면 과감하게 오히려 던지는 것까지를 사고해서 했어야지 뭔가 훗날을 좀 더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쉽지 않죠. 숲 속에 들어가면 숲의 모습을 못 보잖아요. 밖에서 볼 때와 네. 나무밖에 안에서 안 볼 때는. 보이잖아요. 지나고 나서야 예, 예. 세월이라는 그것을 세례를 거쳐서 네. 지나고 나서야 내가 지나온 숲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사실 뭐 그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마찬가지입니다. 거예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그걸 보면 아마 또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정 간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맺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쵸. 보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후회도 하는 거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또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친윤 뭐 내지는 어떤 다른 의원들이 또 뭐 정치 잘못 배웠다 뭐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이 김상욱 의원 탄핵안에 찬성했던 의원이죠. 이런 장면들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지금 왕따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뭐 꽤 많다고 상당히 있는 하던데.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탄핵안이 통과될 때 다들 탄핵안이 통과될 거 알았어요. 그 분위기에서 안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걸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전부 다 출석을 시키지 말아 했어야 돼요. 예. 들어가지 마라고 강제로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무기명 투표에서 모두가 들어갔는데 그 분위기에서 당내에서 당신 왜 그
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거야라는 그런 화환들, 근조 화환이 막 그 의원들한테 쏟아지고 그때는 이제 그 일반 그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투표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통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통과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의총에서 무슨 그 전혀 그렇게 통과될 것을 몰랐었다는 듯이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야. 예. 내가 이거 이제 통과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내 두려움을 혹은 내 죄책감을 이것을 전가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 그게 한동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한테 나와라 대표 나와라 너 때문에 안 됐어 뭐 물병 던지고 그다음에 무슨 쌍욕을 해대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 이 탄핵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전가시킨 거거든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이짐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건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집단으로 예, 예. 이런 표현을 비유를 들면 좀 이상한데 그 사이비 교주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라든가 우리 당이 무슨 그 신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리 상태를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이비 교주가 어떤 잘못된 일로 해서 뭐 죽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심들은 확 뭉쳐요.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본인들이 어떤 믿어왔던 심리적 기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예. 뭐 이것과 이것은 전혀 같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 불안감들이 있고 그 불안감들 때문에 똘똘 뭉치고 또 우리와 똘똘 뭉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지매가 가해지고 라는 것들은 뭐 보면 사회학적으로는 그냥 인간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그때 의원총회 때 그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의원총회 때 이제 진종호 최고위원과 이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어떤 측근이라고 좀 분류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사퇴를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다 사퇴를 했던 거잖아요. 이 예상은 못하셨던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긴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저야 뭐 선출직이 아니고 저야 임명직이니까 저는 사퇴하고 안 하고가 이 당 지도부가 와해되는 데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예. 근데 뭐 장동혁 최고와 진중호 최고가 갑작스럽게 던진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 충격이었죠. 예. 왜냐하면 뭐 그때 이제 나머지 세 분 그 김인전 최고라든가 인요한 최고라든가 김재원 최고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 김재원 최고가 제일 마지막에 냈어요. 예. 김재원 최고는 별로 낼 생각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두 분이 있으면 별 문제가 뭐 별 이상이 없는 거였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갑자기 내셨는데 그분들도 뭐 사정이 있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뭐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잖아요. 동료들의 압력과 압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의총 분위기가 워낙 살벌하고 험악하고 뭐 거의 뭐 통곡 분위기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서운하죠. 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날 거기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상의를 한 다음에 뭐 사표를 낸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뭐 던지듯이 그렇게 해버림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동혁 씨하고는 또 이제 관저에도 이틀 2번 연속 나가시고 예. 뭐 의총에서도 또 굉장히 강한 발언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여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가 있는데 이거 저희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또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대표 언제 등판하나 이거 그리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최고위원님이시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한데 한동훈 대표가 좀 메시지를 낼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그 격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말리는
시어머니보다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처럼 마치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이 무슨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들도 아니었고 보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장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뭐 너 때문에 잘못됐어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 지지자들 분 중에서 상당수가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태는 한동훈이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적인 것들을 누구에겐가 분풀이를 하거나 누구에겐가 투사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그 자체가 좋은 얘기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빌미를 삼을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분들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 어떤 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분은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은퇴하고 했으니까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정치판에 있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예요. 계속 이제 진행 중인 다 상황이다. 지켜보고 있고 정치를 계속 하고 당연히. 잘 지내고는 계세요? 근황은 좀 어떠신지? 예, 뭐 잘 지내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문수 아까 언급해주신 예. 김문수 이 장관이 갑자기 뭐 여권의 1위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갈 곳 없는 표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한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처음에는 또 오세훈 시장님한테 갔다가 홍준표 시장님한테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물러나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계 은퇴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장하는 분들이 세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님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가까운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현재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로 확 투사되고 있듯이 그것에 그 반사적인 영향을 김문수 시장님이 장관님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죄송하지만 김 선배님한테 죄송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만약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출마 가능성이 높다? 글쎄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그거야 어떤 정치인이든지 지금 보면 이번 대선이 만약에 조기 선거가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거 뭐 또 말 잘못하면 뭐 대통령 탄핵당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선은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을 판단하는 근거는 비상계엄 때 당신은 뭘 했느냐라는 것과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뭐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적어도 저희 당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그 비상계엄이 어때?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런 현수막 이런 그 이건 뭐라고 그러죠? 팻말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우리 당 당원들인지 아니면 뭐 자통당 당원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치고 나머지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판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 그 실질적으로 그 지시를 받은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많은 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상처가 좀 우리 당에도 상처가 덜 가고 대통령한테도 피해가 좀 덜 갈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네가 무슨 뭐 그걸 가지고서
네가 대통령 됐어? 뭐 예.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고 공격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일관된 입장을 표시를 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였다, 전 대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역사에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천영우 전 수석님, 예. 천영우 전 수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 계엄의 밤에 당신이 보여줬던 그런 용기와 그리고 어떤 결단력 이런 것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회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께서 전문가로서 이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복귀 타이밍 혹은 어쨌든 이 여권 이 대선 판도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탄핵이라는 게 합의가 되려면 실은 보수 일부가 합의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국민이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이루어지자마자 거의 한 10분 20분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자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라는 입장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날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본회의장에 등장하고 이 과정이 아마 많은 사람한테 안심을 줬을 거라는 우리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걸 보고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잘 조기 맞아요.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네, 유인태 씨는 그런 이제 제가 밥 먹을 때 저한테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그 역할을 하셨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한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그 역할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다 임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3명을 하지 않은 거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2명만 한 건 그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아무튼 그중에 2명이라도 임명을 해서 헌재의 시간을 작동시켰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뭔가 직무정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제가 보기엔 나름 이제 지금 국면까지 오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어떤 이제 넓게 보면 보수 쪽에서의 움직임이라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거의 한 2% 근처까지 따라붙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서 저는 하나는 그동안 12월 3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헌재 시간 작동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막아야 된다. 이 국면이어서 확 이제 민주당 쪽이 그러니까 윤석열 견제 시간이었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야당 지도자인 거야. 이미 이제 좀비가 된 거고 국민 대다수는 탄핵될 걸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여당 지도자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찬반 구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싸우고 있는 사람 넘버1 윤석열, 넘버2 김문수. 그래서 이게 국면이 다른데 지금 국면은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이 짬뽕돼 있는 국면이다. 근데 헌재가 인용을 딱 하는 순간 질문이 바뀔 거다. 이제 중도미 보수는 누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지? 그리고 누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리고 그 2016년 17년에도 안철수 씨가 문재인 후보랑 2%까지 따라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탄핵 반대했던 사람도 안철수를 순간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국힘에서는 바뀔 거다. 이제 그쵸. 오세훈 후보랑 오세훈 시장이랑 한동훈 대표 두 분에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탄핵에 생각합니다. 찬성했던.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한 보수는 지금 2명일 거거든요. 예. 나머지 탄핵 반대 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탄핵 반대 보수가 지도자일 때는 민주당이 전승했어요. 근데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의 대표 주자가 등장했을 때 민주당이 패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예.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선 후보. 그 4명의 공통점이 탄핵을 찬성한 보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도는 제가 보기엔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다.